그 여름의 유산 서재영.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나서자 한창 개발 중인 항구 도시의 칙칙한 하늘 밑으로 바람이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동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여자를 밖에 세워두고 다시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정부 투자 회사인 아내의 직장으로 전화를 할 때는 언제나 그랬듯이 두 번의 교환을 거쳐서야 아내와 연결이 되었다. 여보세요? 아주 생생하고 뚜렷하게, 그러나 지극히 건조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호는 100원짜리 동전을 한 움큼 쥔 오른손을 전화기 위에 걸쳤다. 여보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그는 장거리 전화가 이처럼 맑게 들릴 때마다 당혹감을 느끼곤 했다. 무심결에 허당을 집었을 때처럼 잠시 얼떨떨해지는 것이었다. 나야. 당신 어디에요, 거기가? 바닷가야. 바닷가라고요? 어쩜 그동안 전화 한 통도 없었죠? 곧 올라갈 거야. 당신 오늘이 휴가 마지막 날이라는 건 알고 하는 말이죠? 그때 뚜뚜 하는 연소음이 들리며 통화가 끊겼다. 그가 전화기에 동전 집어넣는 것을 깜빡했기 때문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쯤에서 통화를 끊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물론 오늘이 휴가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 불현듯이 떠올랐을 때처럼 그랬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터미널에서 나온 동우는 여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왔다. 그는 택시를 타고 오면서 줄곧 아내의 목소리에 묻어있던 일상의 완고함을 생각했다. 전혀 흔들림이 없는 아내의 목소리는 그녀가 결혼 직후에 세워놓은 향후의 10년간의 계획처럼 완벽한 리듬을 갖고 있었다. 아내는 벌써 3년 동안이나 계획표대로 적금을 붓고 계를 하는 등으로 재산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쯤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어 있다. 금방이라도 빗방울이 떨어질 것 같은 날씨였다. 동우는 여자가 말한 동네로 평강 식당을 찾아 나섰으나 여자가 알고 있는 동네 이름은 이 항구가 시로 승격되기 이전의 것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농협 앞에서 만난 한 노인이 옛 동네의 이름을 알고 있어서 그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평강식당을 찾을 수 있었다. 평강식당은 부두 가까운 곳의 시장통에서 약간 벗어난 유난히 좁고 어두워 보이는 골목 안에 있었다. 동우는 여자와 함께 골목으로 들어서면서 역한 생선 비린내를 맡았다. 그 냄새는 부두 쪽에서 흘러들어와 골목 안에 짙은 안개처럼 풀어져 있었다. 그들은 식당 앞에까지 가서야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시계를 보니 2시가 조금 지나 있었다. 평강식당은 마리 식당이었지 술꾼들이나 드나들 만한 곳이었다. 술집이라면 저녁녘이나 되어야 문을 열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골목에서 빠져나와 부두를 향해 걸었다. 부두에는 바람이 더 세차게 불었는데 아낙네들이 함지에다 생선을 주워 담거나 오징어의 몸을 가르고 먹통을 빼내는 모습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그리고 집어등을 주렁주렁 매단 오징어 배들이 정박해 있었으며 울긋불긋한 삼각 깃발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산처럼 쌓여있는 정어리 더미 옆을 지나갈 때 동우의 머릿속에 오늘이 휴가의 마지막 날이라는 새삼스런 사실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러자 갑자기 맥이 탁 풀리면서
한쪽 발이 정어리를 밟고 미끄러질 뻔했다. 빌어먹을.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생선 비린내를 견디지 못한 두 사람은 보도에서 빠져나와 언덕길을 따라 걸었다. 얼마쯤 가다 보니 길이 평탄해졌고 해안을 따라 길게 늘어선 군용 철책이 나타났으며 철책 아래 암벽을 때리는 숨가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횟집들이 들어서 있는 곳까지 걸어갔다. 철책은 그곳에서 끊겼다. 그리고 횟집들이 끝나는 곳, 그러니까 마치 처녀의 엉덩이처럼 둥그렇게 휘어져 나간 해안선 한 끝에는 성난 남근처럼 곧고 단단하게 바다로 뻗어나간 방파제가 있었다. 동우는 횟집의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았다. 바다 먼 곳에서 생선 가시처럼 가늘고 흰 줄무늬로 시작된 파도가 무틀 향해 밀려오면서 차츰 기다랗게 늘어지고 거칠어지는 것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방파제 위를 걷고 있는 여자는 작은 인형 같아 보였다. 방파제에 부딪힌 파도가 안개비 같은 포마를 뿌옇게 날렸다. 방파제를 때린 파도가 높이 솟구쳤다가 떨어지면서 여자를 삼켜버렸다고 생각한 순간 그녀는 어느새 방파제 끝까지 걸어가 있었다. 저 여자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방파제를 훑고 달려온 바람이 횟집의 창유리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동호는 여자를 처음 만나던 때를 생각했다. 그녀는 첫눈에도 살미역처럼 하늘거리는 가벼운 몸을 가진 여자로 보였다. 그때 그는 영동 고속도로에 있는 속사 직행버스 정류장 안에 누워 있었고 여자는 정류장 앞의 길, 고속도로에 서 있었다. 팔을 들어 올려 전자시계의 램프 버튼을 눌러 보았더니 새벽 3시가 넘어 있었다. 고개를 돌린 그는 비가 들이치지 못하도록 펴서 받쳐놓은 우산 틈으로 여자를 바라보았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여자가 둘러매고 있는 배낭의 노란색 커버가 헤드라이트 불빛에 번들거렸다. 자동차 소리와 빗소리가 그의 귀를 끈덕지게 괴롭혔다. 도보 여행으로 인해 생긴 발바닥의 물집에서 오는 통증과 함께 그는 고속도로에서 밤 영업을 하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었다. 그런 여자들은 지금 그가 누워있는 직행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커피나 음료수, 졸음을 쫓는 약 따위를 팔면서 장거리 운행을 하는 화물트럭 운전수나 자가용족을 상대로 몸까지 판다는 것이었다. 몸까지 판다 하는 생각을 하자 그는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특별한 곳으로 여겨졌고 캠핑용 돗자리 밑에서 올라오는 한기도 예사롭지 않게 생각되었다. 그때 여자 앞에서 덤프트럭이 멈췄다. 어디까지 가시오? 트럭의 차창이 내려지고 튀어나온 사내의 걸찍한 목소리는 동우가 누워있는 정류장 안에까지 들려왔다. 원주요. 여자의 목소리도 생각보다 컸고 맑았다. 우린 서울까지 가는데 잘 됐수다. 같은 길이니 타시오. 이어 트럭의 문이 열리고 사내가 내렸다. 자, 올라타셔. 짐은 이리 주시고. 여자가 고개를 끄덕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사내는 여자의 배낭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여자는 재빨리 몸을 돌리며 사내를 밀어냈다. 여자의 그런 몸짓은 완강해 보였다. 아저씨가 먼저 타세요. 동우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트럭 안에는 또 한 명의 사내가 있는 모양이었고
여자는 두 남자 사이에 끼어가기는 싫다는 것 같았다. 사내는 난 아저씨가 아니라 껍질도 안 벗겨진 수총각이라고 하면서 낄낄거렸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사내가 먼저 트럭으로 올라갔다. 트럭에 올라간 사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여자는 밖에서 문을 힘차게 닫아버렸다. 미안하지만 댁들이나 잘 가시라고요. 그러자 사내가 창밖으로 얼굴을 불쑥 내밀었다. 이년아, 한 코 주지도 않을 걸 지랄한다고 차를 세우냐? 그러나 이미 여자는 동우가 누워있는 정류장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동우는 얼핏 여자가 희미하게 웃는 것을 보았다. 아니, 그가 그렇게 생각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고. 사내가 다시 소리를 질렀으나 여자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트럭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멀어져 갔다. 개새끼들. 여자는 멀어져가는 트럭을 바라보며 가래침처럼 욕설을 내뱉고는 정류장 안으로 들어왔다. 몸을 파는 여자는 아닌 모양인데 동우는 헛기침을 하고 몸을 일으켜 기다란 나무 의자 위에 올라앉았다. 여자가 멈칫하는 것을 동우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배낭을 벗어 나무 의자의 한 구석에 내려놓았다. 여자는 배낭 옆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다르륵거리는 소리를 내며 성냥갑에서 알을 빼들고 그어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냥알이 비에 눅진해진 탓인지 좀째로 불이 붙지 않았다. 풋! 다 젖어버렸군. 세 개째의 성냥을 버리고 나서 여자는 성냥갑을 정류장 밖으로 던져버렸다. 여기 이걸로 붙이시죠. 동우는 어쩐지 자신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라이터를 꺼내 여자에게 내밀었다. 여자는 동우를 한번 바라보고는 라이터를 받아들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여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는 짧은 순간에 동우는 여자의 얼굴을 처음으로 자세히 보았는데 비에 흠뻑 젖어 피곤함이 역력했으나 이목구비가 놀라울 정도로 뚜렷했다. 그는 나중에서야 그때 여자가 왼손으로 성냥을 그어댔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원주까지 갑니까? 담배 연기를 한 모금 뱉어내고 나서야 여자는 대답을 했다. 가기는 묵호까지 가는데 가까운 원주로 가서 좀 쉬었다 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요? 난 강릉까지 가는데. 그럼 잘 됐네요. 같은 방향으로 갈 사람이 생겼으니. 여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은 뜻밖이었다. 그런데 여자는 동우가 대꾸를 하기도 전에 다시 말을 했다. 아까 요 아랫마을에서 아저씨를 봤어요. 그래요? 그랬다. 밤 11시쯤 되었을 때 동우는 술이나 한잔하고 잠자리를 얻어볼 요량으로 마을로 들어갔었다. 그러나 깊이 잠든 마을에는 구멍가게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불빛이 보이는 어느 집으로 가서 하룻밤 묵어갈 수 없겠느냐고 청을 했다가 물만 얻어마시고 되돌아 나왔던 것이다. 아저씨가 방을 빌리러 들어왔던 집에서요. 난 그 집 건넌방에 있었거든요. 방앗다리를 찾느라고 하루 종일 헤매고 다니다가 겨우 찾았는데 버스도 끊기고 해서 나도 그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됐던 거죠. 방앗다리? 여기서 20리쯤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로 누굴 찾으러 갔더니 묵호로 이사를 해버렸지 뭐예요. 그런데 아랫마을 그 집에선 왜 안 자고 나온 거요? 그 집 영감탱이 때문이에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글쎄 잠결에 답답해서 눈을 떠봤더니 그놈의 영감탱이가 나를 더듬고 있잖아요. 뻔히 마누라를 안방에다 두고 말이에요.
사내 놈들은 젊으나 늙으나 어쩜 그렇게 한결같은지. 그럼 나도 위험한 길동무가 되겠군? 그럴지도 모르죠. 안 그럴지도 모르고. 고속도로 위를 달려가는 차량들의 불빛에 드러난 빛발이 차츰 가늘어지고 있었다. 동호는 마치 분가루처럼 날리는 비를 바라보며 다시 눈을 붙이기는 틀려버렸다고 생각했다. 말짱하게 개인 아침. 고속도로는 밤새 내린 비로 깨끗하게 씻겨 있었다. 그때 동우의 휴가는 이미 3분의 2가 지나버린 뒤였다. 자동차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그는 하마터면 휴가를 얻지 못할 뻔했다. 말단인 데다 업무가 밀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겨우 휴가를 얻어냈을 때 아내는 이미 휴가가 끝난 뒤였다. 그렇다고 겨우 얻은 휴가를 집에서 빈둥거리며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그는 배낭을 꾸려가지고 청량리역으로 나가 무작정 강릉행 승차권을 사서 기차에 올라버렸다. 그런데 기차가 양동 판대를 지날 무렵부터 내리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원주에서 내려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는 특별한 까닭도 없이 국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고개를 넘고 마을을 지나쳐 걸으며 그는 자신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발견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평소에 그는 눈에 익은 길만을 골라서 다니듯 일상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편안해 했었다. 그런데 막상 집에서 나와 혼자 걷다 보니 자신이 나름대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편안한 일상이 다른 세계에서의 일이었던 듯이 여겨지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발버둥을 쳤어야만 했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내. 그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아니, 그는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런 아내까지도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는 끝없이 이어져 있는 길에 자신을 맡겼고 밤이 되면 구멍가게 앞의 평상 같은 곳에서 노숙을 했다.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만 살아온 것 같은 착각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얼굴에 도단한 수염만큼이나 놓여있는 길들에 정이 들어버린 것이었다. 그가 늘상 보아오던 자동차 엔진의 복잡한 회로는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거나 또 다른 길로 이어지는 길들에 비하면 그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단선적이었던가. 두 사람은 국도를 따라 걷다가 고갯길로 접어들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자 활처럼 휘어져 내려간 길 끝에 마을이 보였다. 간밤의 비 때문인지 아침 햇살 속의 마을은 유난히 맑아 보였다. 좀 쉬었다 가요. 동호의 뒤에서 여자가 말했다. 그는 무슨 글이 쓰여 있는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래버린 팻말 앞에 배낭을 내려놓았다. 여자가 그의 곁에 주저앉았다. 저기 보이는 데가 하진분가요? 햇살 속에 나른하게 누워있는 마을을 바라보는 여자의 이마에서 배어난 땀방울이 반짝이는 빛을 냈다. 그런 것 같소. 빨리 차를 타야지. 너무 힘이 들어요. 여자는 정말 지쳐 보였다. 동호는 슬며시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비가 그치고 날이 밝아도 직행버스 정류장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는 여자에게 짐짓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하진부에 가서 아침이나 먹읍시다. 난 여기서 버스를 기다리겠어요. 버스는 아마 2시간쯤 기다려야 올 거요. 그 시간이면 하진부에 가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나서 버스를 탈 수 있어요. 그가 직행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면서
하진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아침을 먹자면 차라리 속사로 내려가는 것이 가까웠음에도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그를 따라 나섰으며 이미 1시간이 넘도록 고갯길을 걸어온 것이었다. 무쿠에는 누구를 찾으러 가는 거요? 미안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는 여자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여자가 짧고 빠르게 말을 해서 그는 혹시 자기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햇빛 때문에 눈을 약간 찡그리고 있었는데 그래서였는지 온갖 신산을 다 겪은 여자처럼 늙어 보였다. 아버지가 죽던 날 난 밤새도록 춤을 췄죠. 술도 무척 마셨고요. 여자는 아무런 억양도 없이 말을 했다. 게다가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저씨도 많이 봤을 테죠? 클럽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는 여자들을. 그게 내 직업이에요. 여자는 화가 난 듯이 내뱉고는 일어서서 배낭을 둘러맸다. 역시 여자의 얼굴을 핥고 있는 햇빛 때문이었겠지만 그는 그녀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진부에 내려와 아침을 먹다가 동호는 여자가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왼손잡이시로군. 아침을 먹으면서 동호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여자는 왼손으로 하던 젓가락질을 멈추고 입술을 묘하게 일그러뜨려 웃으며 한마디 했다. 손뿐만 아니라 발도 왼쪽을 더 잘 쓰죠. 그리고 나서 여자는 강릉행 버스에 탈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여자가 다시 입을 연 것은 그 버스 안에서였다. 새벽에 클럽에서 나와 무엇엔가 끌리듯 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 동네의 단칸방으로 찾아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는 것이었다. 여자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감정이 담기지 않은 어조로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걸 알고 나서도 난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그저 장례를 치를 일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했어요. 장례를 치를 사람이 나밖에 없었거든요. 동호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여자의 말이 무슨 영화나 소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그저 멍하니 여자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어렸을 땐 엄마도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바람에 집안 꼴은 엉망이 되어버렸고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엄마는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많았죠. 아버지가 40이 다 되어서야 결혼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나는 어거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클럽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로 감옥에 갔었는지 아세요? 공갈 협박이었어요. 전쟁 때 한쪽 팔이, 그것도 오른쪽 팔이 날아가 버린 상위 군인이 뭘 해서 먹고 살았겠어요? 게다가 어찌된 건지 다른 사람들처럼 원호 대상자로 올라있지도 못했으니. 여자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하필이면 버스 안에서 하는지를 동호는 알 수 없었다. 내가 왼손잡이가 된 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왼손밖에 없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면서 그땐 아버지한테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난 더욱 왼쪽만 썼죠. 여자가 자기의 왼손을 한참 동안이나 내려다보았다. 동호는 그 손을 잡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불현듯 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그의 손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 자신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바람이 제법 심하게 부는데
방파제 안쪽에 묶여있던 고만고만한 작은 고깃배들이 부침하는 것을 보며 동우는 중얼거렸다. 바람에 밀려온 파도에 떠밀려 배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들을 묶어놓고 있는 밧줄이 끊어질 것처럼 팽팽해지곤 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그러자 누군가가 차가운 물에를 흩뿌린 것처럼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이 갑자기 그의 얼굴을 후려쳤다. 제기랄. 그는 창문을 닫고 소주를 한 모금 털어넣었다. 그리고 오징어회를 집어들며 마지막 기차라도 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차피 돌아갈 수밖에 없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방파제에서 돌아온 여자에게서 바닷말 냄새가 났다. 그녀는 포마를 뒤집어 써서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겼다. 그리고 젖은 스타킹을 벗어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태풍인 것 같아. 여름이 다 갔는데 웬 태풍이야? 이맘때쯤 불어오는 태풍도 있는 거야. 여자는 어깨를 움찔하더니 젖은 몸속으로 술을 흘려 넣었다. 그들이 횟집에서 나올 무렵에는 비바람이 심해져 있었다. 평강식당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탓에 빗물이 고여 질척거렸다. 생선 비린내는 아까보다 더 지독했다. 5시밖에 안 되었는데도 날씨 때문인지 골목은 어둑했다. 짐작했던 대로 식당 문은 열려 있었다. 그들이 식당의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30대 중반의 여자가 주방에서 얼굴을 내밀더니 물컵 2개를 들고 나왔다. 주인 여자는 그들 앞에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비가 많이 오지요? 여기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이 고장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첫눈에 알아보고 하는 말이었다. 술을 드릴까요? 아니면... 여자가 동우를 바라보았다. 여자의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쉽게 알아차린 그는 주인 여자에게 말했다. 실은 뭘 좀 물어보려고 왔는데요. 아주머니 혹시 임병렬 씨를 아십니까? 주인 여자가 의아스런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저희 시아버님이신데. 그래요? 그분을 꼭 좀 뵈야 하는데 지금 뵐 수 있을까요? 네, 그거야.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그때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고 식당 문이 열리면서 우위를 걸친 한 사내가 들어왔다. 에이, 더러운 놈의 비. 지랄같이도 퍼붓네 그랴. 사내는 양미리와 물 오징어 따위의 물것이 든 함지박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며 두 사람을 홀깃 보았다. 주인 여자가 주방으로 따라 들어가서 사내와 무슨 말인가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잠시 후에 주방에서 나온 사내가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아버님을 만나러 오셨소? 그래요. 사내가 식당 안으로 들어설 때부터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여자가 대답을 했다. 난 처음 보는 양반들인데 어디서 오셨소? 서울서 왔어요. 임병무 씨가 우리 아버지예요. 임병무 씨요? 사내는 잘 모르겠다는 듯이 혼잣말을 하며 주방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의 아내도 주방 밖으로 나와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잠시 후에야 사내는 깜짝 놀란 듯이 소리를 쳤다. 아니 그럼 아가씨가 바로 그 동란 때 팔 하나를 잃었다는 삼촌 딸이란 말이오? 그래요. 여자는 지극히 사무적인 어조로 대답을 했다. 사내는 눈을 감고 고개를 쳐들었다가 다시 여자를 바라보며 참 하는 소리를 신음처럼 흘리더니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아가씨가 그럼 나하고 사촌이겠구만. 사내는 흥분된 듯 더듬거렸다.
임병렬 씨를 뵐 일이 있어요. 여자 말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다. 그래, 삼촌은 어떠시오? 건강하신가? 어렸을 때 얘기를 들은 일밖에 없어서 말이야. 동우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서서 식당 밖으로 나와 처마 밑에 기대어 섰다. 보도 쪽에서 몰아쳐온 비바람이 맞은편 가게의 간판을 흔들며 골목을 쓸어갔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난 사촌간의 대화가 이처럼 아기가 맞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그는 TV에서처럼 헤어졌던 혈육이 만나 온통 울음바다가 되는 것을 기대했던 것일까? 그는 자신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만일 원주에서 내리지 않았더라면, 도보여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아니라면 어젯밤 강릉에서의 일 때문에? 비서철이 끝나가고 있다고는 해도 경포대 해수욕장에는 아직 사람들이 많았다. 방풍림 뒤쪽에 질비하게 늘어선 횟집들마다에서 호객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횟집으로 들어가 도다리회와 소주를 시켰다. 솜씨 좋게 칼질이 되어 나온 도다리는 그때까지도 살아서 아가미를 움직이고 있었다. 동호는 황갈색이 감도는 도다리의 눈 주변을 내려다보며 좌광우돌했지 아마 하는 생각을 했다. 몸이 왼쪽에 눈이 쏠려 있으면 광어고 오른쪽에 눈이 있으면 도다리라고 했던 누군가의 말이 문득 떠올랐던 것이다. 속기 십상이지. 모르는 사람은 도다리를 광어로 알고 먹기 마련이야. 하기야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곤 맛으로도 분간을 못하니까.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은 그런 말까지 덧붙였었다. 여자는 잔을 단숨에 비우고 왼손으로 능숙하게 도다리의 살점을 집어 올렸다. 배낭 속엔 뭐가 들었소? 유골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는 여자에게 물었다. 그러나 여자는 묵묵히 자기 잔에 술을 따랐다. 여자는 취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술을 마셔댔다. 그는 여자가 술을 마시는 대로 버려두었고 여자가 테이블 위에 쓰러지자 부축을 해서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그 존재조차도 모르던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취해서 정신을 잃은 줄 알았던 여자는 그러나 민박집으로 돌아오자 배낭을 끄르고 검은 비닐로 포장된 직사각형의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동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속에 뭐가 들었냐고 했죠?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내게 남긴 전부니까요. 여자는 상자를 싼 검은 비닐을 벗겨냈다. 그러자 누르스름한 한지가 나왔다. 그 한지를 벗겨내던 여자가 갑자기 상자를 안고 엎어지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술에 취해 감정이 복받쳤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짜증이 일었다. 여자에게 덜미를 잡혔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후텁지근한 날씨였고 민박집에는 방마다 손님들이 가득했다. 옆방에 든 새파란 녀석들이 술에 취해 울고 있는 여자와 자신을 흘깃거리는 것이 신경에 거슬렸다. 그는 방문을 닫으려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문 앞으로 갔다. 그때 흐느끼고 있던 여자가 비칠거리며 일어서더니 그를 밀치고 밖으로 나갔다. 여자가 밖으로 나간 뒤 한동안 흐트러져 있는 상자를 멀거니 바라보고 있는 그는 상자를 검은 비닐로 다시 싸서 여자의 배낭 속에 넣었다. 그리고는 술을 사다가 혼자서 마시기 시작했다. 여자는 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여자가 걱정이 되기는 했으나 밖으로 나가 찾아볼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다. 신압으로 추기가 올라오면서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여행을 떠난 이후에 아내에게 전화 한 번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직장에서 일이 생겨 조금 늦게 될 경우에도 어김없이 아내에게 전화를 했던 그로서는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알면 아내는 어떤 표정을 할까? 그러나 그 표정이 어떤 것일지는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다. 여자가 돌아온 것은 자정이 다 되어서였다. 들어갑시다, 군발이 아저씨. 뜻밖에도 여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모자를 삐딱하게 젖혀 쓴 군인이 서 있었다. 동우가 자리를 일어선 것과 군인이 그를 흘끈거리며 짓거린 것은 거의 동시였다. 난 놈씨가 있는 줄 몰랐는데? 왜 이러실까? 한 잔 더 하면서 인생을 얘기해보자는 건 군발이씨 아니셔? 어서 들어가자고요. 이 김이 병장 말년에 재수 옴붙었군. 군인은 마당에 침을 퇴 뱉고는 알아듣기 어려운 욕설을 질질 끌며 민박집 밖으로 나갔다. 여자는 그런 군인을 보고 미친 듯이 깔깔대다가 갑자기 허리를 꺾으며 토하기 시작했다. 동호는 여자를 마당에 있는 수도가로 끌고 갔다. 열려있던 방문들이 하나씩 닫혔다. 망신살과 함께 끝나는 여름 휴가라. 여자의 등을 두드려주며 그는 쓰디쓴 웃음을 그렸다. 당신도 날 원하죠? 그렇다면 날 가지세요. 바보 같은. 품에 안기다시피 해서 방으로 들어온 여자의 목소리가 동우의 귓속을 간지렸다. 그렇게 중얼거리는 여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는데 그 미소는 눈꼬리에서 흘러내리는 한 줄기 맑은 물과 황홀할 정도로 잘 어울려 보였다. 저 깊은 곳에서부터 파도가 밀려오고 동우는 조심스럽게 여자를 자리에 눕혔다. 그리고 여자의 몸속에 뿌리를 내리고 여자의 가슴에서 일렁이는 바다의 소리를 들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핥으면서 이 여자의 눈물에 섞인 소금기는 어쩐지 서글픈 맛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상자를 열어봤나요? 아침에 여자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다. 동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걸 큰아버지한테 갖다 드려야 해요. 꼭 그건 반드시 그래야만 해요. 그는 여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슨 말이냐고 묻지는 않았다. 그 말과는 상관없이 여자 혼자 묵으로 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두 사람은 평강식당의 사내를 따라 산동네로 올라갔다. 골목길에서 우산도 쓰지 않은 아이가 라면을 들고 그들 앞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골목은 아이들이 먹고 버린 과자봉지와 아이스바 껍질, 깨진 소주병 등으로 너저분했다. 되도록 질척이지 않은 땅을 골라 디디면서 그들은 계속 올라갔다. 앞서가던 사내가 허름한 나무 대문 앞에서 멈춰 섰다. 여기가 우리 집이요. 사는 꼴이 이렇소다. 집엔 아버님밖에 안 계시니 어서 들어가 보시오. 난 바빠서 식당으로 내려갈 테니 이따 와서 술이나 한잔 합시다. 두 사람은 녹청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나간 나무 대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이윽고 여자가 결심을 한 듯 대문을 밀었다. 나무 대문은 비에 흠뻑 젖었는데도 의외로 쉽게 열렸다. 그들은 마당으로 들어서면서 방문을 열어놓은 채 비를 바라보고 있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들어섰는데도 노인은 줄곧 비만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이 우산을 접고 봉당 위로 올라서서 짊어지고 있던 배낭을 툇마루에 내려놓을 때에야 노인은 비로소 그들을 바라보았다. 뉘시더라.
어디서들 왔소? 노인은 기침을 심하게 하고 나서 그들에게 물었다. 어디서 본 듯도 한데 나이가 들면 기억마저 믿을 게 못 되니 동생을 모셔왔어요. 여자가 짧고 빠르게 말했다. 그러자 노인은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기침을 해댔다. 기침을 그친 노인이 방바닥을 더듬더니 담배를 집어 입에 물었다. 동호는 라이터를 꺼내서 노인의 담배에 불을 붙여 주었다. 노인은 갑자기 한기라도 느낀 듯 덜덜 떨며 담배를 피웠다. 불을 좀 켜주시게. 이제 눈에 백태가 껴나서. 어느 쪽에선지도 모르게 갑자기 어둠이 찾아들고 있었다. 동우가 마루로 올라가 백열전구를 밝혔다. 병무가 죽었단 말이지? 그럼 네가 혜진이냐? 네. 입을 반쯤 벌린 채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여자를 바라보았다. 무겁고 어색한 분위기가 비 오기 직전의 굴뚝 연기처럼 두 사람 사이에서 낮게 깔려 휘돌았다. 동우에게는 볼빛 아래서 묵묵히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아주 낯설게 보였다. 자네는 그럼...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에 노인은 무엇인가를 문득 떠올린 것처럼 갑작스레 동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닙니다. 전 그저... 노인이 팔을 저어 동우의 말을 막았다. 고생들이 많았겠구나. 동우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여자를 되돌아보았다. 방앗다리로 찾아갔었어요. 여자는 동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노인에게 말했다. 고향을 버리고 이리로 옮겨온 지가 꽤 됐지. 그러면서 노인은 마루로 나왔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여자가 배낭을 열고 검은 비닐에 쌓인 상자를 꺼냈다. 노인이 끙 하는 소리를 내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눈을 뜨더니 떨리는 손으로 비닐과 한지를 벗겨내고 나무 상자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노인의 손은 뼈마디만 남아있는 듯이 보였고 등은 구부정했다. 그때 내가 나갔어야. 순간 여자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복받쳐 오르는 무엇인가를 억누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버진 평생을 한쪽 팔이 없는 병신으로 거렁뱅이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노인은 상자 위에 두 손을 얹고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비가 내리고 있는 이제는 완전히 어두워진 먼 곳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모두가 내 탓이었다. 비바람이 위위 하는 소리를 내며 산 동네를 훑고 있었다. 그까짓 잘난 장손이란 것 때문에요? 그래서 동생을 대신 전쟁터로 내몰았나요? 여자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소리였다. 망연하게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던 노인이 이윽고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뚜껑을 연 노인은 고개를 젖히며 신음을 토해냈다. 이건... 노인은 눈을 감으면서 내장을 쥐어짜는 듯한 기침을 한동안 해댔다. 간신히 기침을 그친 노인은 심하게 손을 떨며 상자 속의 물건을 꺼냈다. 노인이 꺼내든 것을 본 동우는 전류에 손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그것은 유골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팔꿈치 부근에서 끊어진 오른쪽 팔이었던 것이다. 동우는 그것이 의수라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백열 등불 아래 볼고래하게 보이는 그것은 마치 산 사람의 팔을 방금 잘라놓은 것처럼 섬뜩했다. 그래, 고맙구나. 난 이걸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그러면서 노인이 여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얘야, 네 손을 이리 다오. 하지만 여자는 꿈쩍도 하지 않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노인을 바라보던 여자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노인의 손에 얹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여자는 노인의 손을 뿌리쳐버리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동우가 산동네에서 내려올 무렵에는 낮은 집들의 창에서 스며나온 불빛이 골목 안에 가득한 어둠을 조금씩 덜어내고 있었다. 빛발은 낮보다 수그러들었으나 바람은 여전히 거칠었다. 평강식당을 그대로 지나쳐 큰 길가로 나온 동우는 비를 맞으며 가로수에 기대어 있는 여자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처음 보았던 그날 새벽의 고속도로에서처럼 그렇게 여전히 하늘거리는 듯한 몸으로 빗속에 혼자 있었다. 그는 방금 떠나온 산동네를 힐끗 돌아보았다. 산동네는 노인의 등처럼 마치 무엇엔가 짓눌린 듯이 잔뜩 우그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비안개가 가득히 들어차기 시작했고 어느 먼 바다에서 들려오듯이 무적이 울었다. 돌아갈 길은 아득한데 안개가 자욱하구나. 동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여자에게로 다가갔다.